정열적인 해바라기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화가 반 고흐. 강한 특징가 인상적인 타이트 여인들의 고갱. 그리고 수련의 모네까지 이들의 공통점 바로 미술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인상파 화가들이라는 사실인데요. 인상파 화가처럼 음악계에도 혜성처럼 등장. 새로운 음악으로 음악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작곡가가 있습니다. 드뷔시는 말이죠. 오늘 설명할 드뷔시는 딱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정확히 가운데 있어요. 왜 이 사람을 정확히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부터가 현대음악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클래식 애호가나 전공자들은 그 사람 현대음악 아니야? 그 사람 정도는 뭐 근대라고 쳐야지. 하지만 전공자들, 애호가들도 사실 이 사람부터 좀 어려워해요. 그리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 살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살롱은 어떤 장소를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19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이 살롱은 문화예요. 사교계를 얘기합니다. 사교계. 사람들끼리 대화도 주고받고 이런 연주회장에 와서 또 로비에 와서 재밌게 얘기를 하고 그동안 자기가 생각해왔던 예술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합니다. 그 살롱 문화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귀부인들이었어요. 돈이 많은 백작 부인이나 아주 이렇게 남을 후원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는 그런 부인들이었습니다. 그 부인들을 중심으로 예술가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부인 집에 가면 많은 예술가들이 거기 놀러 와요. 그래서 그 예술의 조예가 깊은 그 부인과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술가의 그룹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에서는 정말 엄청난 예술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술가의 시대예요. 18세기 말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 자유로운 사상을 갖게 된 프랑스인들. 거기에 사진의 발명으로 인해 미술계에 새로운 바람이 붑니다. 바로 인상파 사조가 일어났는데요. 이런 바람은 당시 문화, 음악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예술가들의 활발한 활동을 이끌어냈던 것이죠. 보들레,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보들레르. 상징주의 문학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가 뭐 퇴폐 문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로댕, 조각가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멋진 조각가였습니다. 기가 막히게 사람 근육이나 또 그 있는 그대로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을 정말 잘 살리는 거죠. 말라르메 역시 시인이었지만 중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문학을 많이 남겼어요. 그리고 목신의 오후라는 멋진 시도 만들어서 다른 예술가들이 그 시를 갖고 뭐 좀 어떻게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베를렌느 역시 시인이었습니다. 이 사람 나중에 동성연애설에 휩싸이지요. 그래서 이분의 장모님이 고발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도대체 누구와 동성연애를 했을까? 바로 랭보였습니다. 랭보라는 시인, 괴상망측한 시인이죠. 아주 젊은 나이에 시인으로 등장을 했고 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동 자체가 다 이상합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을 소재로 한 영화를 보면 이 사람 사람들 다 모여있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소변을 봅니다.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하지요. 그리고 시를 보면 더 지옥에서의 한철 이런 시를 남긴단 말이죠. 어쨌든 이 천재적인 시인은 베를렌느와 연문을 뿌리고 그리고 그래서 그 당시 사회적으로 좀 무리도 일으키는 그런 시인입니다. 로트렉, 미술가입니다. 순수 예술을 가지고 상업적으로 잘 이용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것이냐? 최초의 예술적인 포스터를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포스터, 공연 포스터죠. 저희도 여러분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공연 포스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거의 예술 포스터의 최초였다고 보시면 돼요. 클로드 드뷔시입니다. 영어로 읽으면 데부시 이상하게 발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드뷔시라고 읽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자, 그림은 이렇게 멋지게 포즈를 취하고 초상화를 그렸죠. 이 그림 잘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거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별명이 황태자였어요. 왕자병. 그 음악계에서 유명한 바람둥이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도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자, 언제 태어난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브람스, 차이콥스키, 드보르작, 그리그 이 사람들이 태어난 후에
드뷔시가 태어났지만 굉장히 다른 음악을 작곡하게 됩니다. 심지어 음악사는 이 사람 이전과 이 사람 이후로 나뉠 정도로 여기서부터 혁명이 시작이 돼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음악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 사람 때문에 오늘날 음악이 이 꼴이 난 거예요. 현대음악 쾌상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사람만 조금 더 자제했다면 그렇게 쾌상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인상파 음악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인상주의에서는 보는 대로 그대로 그리질 않습니다. 또 당시에 영향받은 것들이 있지요. 사진기가 나왔습니다. 카메라. 사진이 있는데 못하러 그림을 똑같이 그리겠냐 이겁니다. 내가 해봤자 쟤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뭔가를 변형시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애매모호한 뭔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미술사조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음악의 역사에서도 뭔가 모호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드뷔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뭐 그 장조나 단조 이런 음악들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장조는 기쁘고 단조는 슬프고 얘가 작곡하는 음악은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좀 멍멍해요. 그런 음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술사조에서 그 말을 따와서 같은 인상파 음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드뷔시는 창시자이자 곧 완성자였어요. 자기가 창시를 해놓고 자기가 완성을 시킵니다. 음악사에 일했던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베토벤이 있었죠. 자기가 뭔가 혁신을 이뤄놓고 그 다음에 경쟁자가 없습니다. 자기가 나머지 다 완성시키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죠. 드뷔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중에 음악가가 없습니다. 자,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어느 정도로 내성적입니다. 친구도 별로 없어요. 말도 잘 안 해요. 그 피아노를 치면 남들처럼 화려하게 쫙 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이러고 앉아서 치는 겁니다. 뭐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작게 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피아노를 이렇게 빠르게 연주하는 뭐 아르페지오 뭐 이런 게 나오면 사실 잘 안 들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피아노를 치길래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는데도 소리가 하나하나 다 들리더랍니다. 너무 부드럽게 쳐서 왜 그렇게 칠 수 있었을까? 아주 독특한 페달주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그냥 뻥 눌러놓고 울리니까 좋네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주 뗐다 계속 거기서 반복하면서 기가 막힌 주법으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피아노과 학생들이 드뷔시를 공부하게 되면 페달주법을 거의 다시 배워야 돼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페달을 눌러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프레빌 여사에게 피아노 교육을 받았습니다. 프레빌 여사. 우리가 무슨 프레빌 교육 뭐 이런 거에서도 이렇게 간판을 좀 볼 수 있고 한데 이 프레빌 여사라는 사람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던 베를렌느라는 시인의 장모입니다. 자기 사위가 동성연애설에 휩싸이자 그 사람을 고소했던 여인이 바로 프레빌 여사예요. 그 프레빌 여사한테 드뷔시는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얼마나 잘 배웠는지. 이 사람 10살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 파리 음악원에 11살에 입학합니다. 11살에. 1년 만에 파리 음악원에 입학해요. 물론 거기도 바이엘반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들어가서 굉장히 천재성을 발휘합니다. 22살까지 음악원에서 활동하면서 활동이라기보단 거기서 배운 거죠. 엄청난 선생님들의 그 열광과 지지를 받습니다. 너무나 뛰어난 학생이었어요.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을 12살에 협연합니다. 12살. 그러면 학교 오케스트라와 기가 막히게 협연을 하는 겁니다. 자, 드뷔시는 이러고 있을 때 악보 초견 대회에서 1등을 합니다. 악보 초견? 초견? 처음 보는 겁니다. 악보를 처음 주고 연주하라고 합니다. 그냥 쉬운 악보가 아니에요. 새카맣고 어려운 악보를 보고 연주하라고 해요. 난 연습도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오늘 처음 본 악보인데 그걸 연주해야 됩니다. 그런 대회가 있어요. 그 대회에서 드뷔시는 1등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 예술고등학교를 나왔고 음악대학 생활을 했지만 거기서도 그렇게 초견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악보 하나 갖다 놓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한 달 걸려서 연습을 해야 제대로 치는데 얘는 그냥 보자마자 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뭔지 아십니까? 한 달 내내 쳐도 수준이 똑같아요. 왜냐면 자기 재능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잘 안 해요. 이래서 이 사람은 피아노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작곡가에 들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악보를 워낙 빨리 읽는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악보를 빨리 배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때부터 작곡을 시작하게 됩니다. 학교가 한번 휴강이 됐어요. 선생님이 아파서 안 나오셨는데 갑자기 이 드뷔시라는 학생이 올라간 거죠. 강단에. 잠깐만. 내가 가르쳐줄게. 나한테 한번 배워. 라고 와서 앞에서 막 치는 겁니다. 이 사람 현란한 양손트리를 보여줬어요. 양손으로 막 정신없이 떠는 그런 현란한 양손트리를 세상에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새로운 화음들 이상하게 막 쳐주면서 기분 좋지? 하는 겁니다. 환상적인 아르페지오. 우리가 분산 화음이라고 얘기하죠. 막 손가락을 빠르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화음들을 보여주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아이들이 야 선생님보다 낫다. 와 1시간 뒤에 교장 선생님께 진압당했습니다. 잘릴 뻔했대요. 그러나 어느 선생님들이 이런 학생을 싫어하겠습니까? 굉장히 그래도 예쁘게 봐준 거죠. 교사들은 친절하게 충고를 해줬습니다. 대단히 새로운 발상들이다. 그러나 이런 곡은 좀 나중에 써라. 이런 곡은 좀 나중에 써라. 너 계속 이렇게 작곡하다가는 상이란 상은 하나도 못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로마 대상이라고 하는 그 음악 콩쿠르이 있는데 너 거기에 뭐 되지도 않을 거야. 너 조금만 나중에 써.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예술적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항을 합니다. 드뷔시는 똑똑했어요.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그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주 점잖고 옛날 사람들이 썼던 그러한 방식으로 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납니다. 이 엄청난 상을 단번에 대상을 받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상은 옛날에 그 베를리오즈라는 사람은 4번이나 도전해서 받은 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에 그냥 끝내버렸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죠. 음악원에서는 역시 드뷔시를 지지했습니다. 이 로마 대상이라는 건 사실 이탈리아상이 아니에요. 프랑스에서 로마에다가 분교를 냈습니다. 파리 음악원이 분교를 냈기 때문에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은 다 그 파리 음악원 학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음악원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은 이 심사위원들이 좀 밀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드뷔시에게 1등상을 주지 않으면 자손만대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그랬으니 어느 심사위원이 얘를 1등을 안 주겠습니까? 당연히 드뷔시에게 1등을 줬죠. 로마에서 상을 받고 나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로마로 유학을 갑니다. 로마로 유학을 가면 거기 가서 그냥 탱자탱자 노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본교 프랑스에다가 자기 매번 그 숙제를 해서 보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그것도 심사해서 점수를 매겨요. 교향 모음곡 봄이란 걸 만들어요. 그런데 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뭔가 몽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로마로 가자마자 바로 돌변해요.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보냈어요. 음악원에 보냈습니다. 음악원에선 아니 이게 뭐야? 옛날에 드뷔시가 작곡한 그런 곡이 아니네? 얘 또 뭐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심사위원들은 이해를 못하기 시작했어요. 그 심사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마스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스의 명상곡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또 센상스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조, 동물의 살제 백조로 유명한 센상스. 이런 아름답고 고상한 음악을 만들으신 분들이 그 곡을 이해할 리가 없었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악평을 합니다. 정상적인 것은 도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독특한 것에는 넌 좀 과장하는 취미가 있다. 너 멀쩡할 때 참 멀쩡한데 이상할 때 참 이상해. 어쨌든 이런 개성망측한 말을 들었는데 이 평가는 드뷔시가 나중에 유명해지고 나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파리에 내가 돌아가서 더 이상 음악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곡을 이해 못하니까 난 이제 다른 분야 사람들과 놀겠다. 그래서 시인들과 교류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던 그 수많은 시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살롱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영감을 받기 시작합니다. 또 바그너 음악에 심취합니다. 웅장한 음악을 잘 쓰기로 유명한 바그너. 그러나 이 사람도 뭔가 이상한 음악을 쓰기 시작합니다. 지금 들으시면 굉장히
뭔가 풀릴 듯 하다가 안 풀리는, 꼬이지만 뭔가 답답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끝나면 얼마나 멋있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들으시는 음악은 그 유명한 바그너의 타노이저 서곡입니다. 자, 이제 시작되죠. 이제 이상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아주 평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바그너만큼 웅장함을 잘 표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것이 바그너의 타노이저 서곡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부분을 듣기 위해서는 앞에 그 괴상한 부분을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그너 음악에 심취한 이 사람, 당연히 브람스를 싫어합니다. 아마 그 브람스와 바그너가 100년 동안 싸운 거 보셨을 거예요. 서로의 음악 스타일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바그너처럼 혁신적이고 아주 개혁적인 음악을 좋아했어요. 작은 몸, 제가 참 좋아합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드뷔시의 내성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그런 곡이지요. 자, 1889년 프랑스는 굉장히 그 역사적인 해가 됩니다. 파리 만국박람회가 여기서 개최됩니다. 만국박람회? 엑스포? 세계 최초의 엑스포가 여기서 개최됩니다. 이 프랑스 사람들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으면 지금 보시는 큰 그 건물, 성이 있는데 지금 샤노성이라는 이 성은 이 만국박람회를 위해서 지어졌어요. 아주 엄청난 건물을 짓습니다. 프랑스 사람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같은 해에 에펠탑도 완공시킵니다. 에펠탑 정말 유명한 명물이 됐죠. 지금은 그 송신탑으로도 쓰고 있는 그런 탑입니다. 자, 그 만국 박람회에서 지금이야 무슨 엑스포 하면은 뭐 새로운 신기한 차들, 뭐 새로운 신기술, 뭐 홀로그램 이런 거 보여주지만 그 당시에는 보여줄 게 음악, 예술, 미술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자바라는 그 자바 섬에서 악단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히트를 칩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는 모차르트나 베토벤 이런 음악만 들었는데 너무 신기한 음악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음악이냐? 가물란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지금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위에 나오는 소리와 밑에 나오는 소리가 박자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법들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걸 기법을 생각하고 썼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저렇게 한번 써봐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부터 동양의 음악에 심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던 그런 세계가 있었다. 이때 같은 만국 박람회에서 있던 사람들은 라벨도 있었습니다. 드뷔시보다 17살 어린 라벨도 있었고 저기 러시아에서 온 러시아 5인조 중에 한 명은 림스키 콜사코프도 여기 와서 함께 동양음악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때 드뷔시는 베르가마스크라는 피아노 곡을 남깁니다. 베르가마스크. 베르가모 지방에서 나는 어떤 그런 춤곡을 얘기해요. 이 모은 곡 중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곡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월광입니다. 드뷔시의 월광입니다. 1893년이 됐습니다. 현악사중주 1번이 나왔습니다. 현악사중주. 여러 개를 쓰려고 1번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결국은 이 사람 한 개밖에 못 썼어요. 이 음악은 상당히 충격적인 음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었대요. 저게 또 뭐지? 무슨 동양의 춤곡 같은 것도 아니고 이건 또 뭘까? 자, 여러분 그 두 번째 악장을 지금부터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충격적이신가요? 당시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답니다. 굉장히 낯설고 난해하고 어떤 그런 음악이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충격적인 현대 음악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동시대 사람들이 자기 음악을 이해 못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부터였어요. 모차르트나 베토벤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편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썼어요. 1894년이 됐습니다. 현대음악의 이정표와 같은 그런 음악이 나옵니다. 현대음악의 이정표. 여기서부터 현대음악이 진짜 시작됩니다. 바로 목심의 오후 전주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중학교 선생님께서 목심의 오후라는 아주 야한 시를 쓰셨어요. 그 목신, 옛날에 우리가 판의 미로라는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그 판이라는 애가 목신이에요. 그 신이 여자 신들과 쾌락을 즐긴다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묘한 음악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음악이 그 성감을 자극하는 그런 음악의 1위입니다. 무슨 흰자이 보고서 같은 거에 그런 걸로 나와 있어요. 야한 음악으로 그래서 유명합니다. 그 묘한 플룻 소리가 사람 감정을 이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바그너를 좋아했던 사람이 갑자기 바그너주의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런 웅장한 음악을 좋아하던 사람이 왜 바그너를 갑자기 거부했을까? 바그너의 음악은 새벽으로 오해받은 황혼이다. 바그너의 음악이 자기는 새로운 어떤 시작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통음악의 끝이었단 말이죠. 피아노를 위하여 자 오페라를 작곡합니다. 오페라. 이 사람은 오페라가 딱 한 개입니다. 헬리아스와 멜리장드라는 오페라인데 이 오페라는 아주 특이한 오페라예요. 이 사람 뭔가를 해도 이제는 평범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오페라의 특징은 중간에 혼자 이렇게 딱 따로 떨어져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오페라는 특징이 뭡니까? 그런 오페라 가서 박수 치러 가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어떤 이렇게 대부분 이게 뚱뚱한 여자분들이시죠? 이렇게 딱 서갖고 갑자기 탁 노래 부르면 막 브라보 박수하고 또 이제 막 무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중창, 여러 사람과 같이 또 노래를 막 부르면 여러분 촉배의 노래 같은 거 아시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막 브라보 하는 박수 치는 타이밍이 참 많단 말이죠. 이 사람 오페라 안 그래요. 이 사람의 오페라는 그런 노래가 없어요. 그냥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갑니다. 바로 이런 새로운 시각이 들어갑니다. 아리아나 중창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페라를 좋아한다고 할 때 대부분 그 오페라 전체를 보기보다는 거기서 유명한 노래를 먼저 듣고 좋아하잖아요. 얘가 없어요 그런 게. 드뷔시의 오페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시죠. 이 사람 음악 몽롱하시오. 이것이 바로 드뷔시가 썼던 은음음계라는 겁니다. 반음이 없어요. 우리가 도레미 하고 뭐 미파는 반음 뭐 이런 게 있어야 장조나 단조를 표현할 텐데 이건 장조도 아니고 단조도 아니고 몽롱해요. 그 몽롱한 음계를 가장 잘 확인하실 수 있는 음악이 바로 이 피아노를 위한 영상이라는 곡입니다. 드뷔시의 바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일본의 유명한 호쿠사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파도라는 그림인데 그런 그림을 보고 드뷔시가 만들어낸 바다라는 음악은 이 음악의 마지막 그 웅장한 파도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좀 지겨워요, 사실. 한 20분짜리 곡인데 그 앞부터 듣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 가장 멋있는 부분을 들려드린 거예요. 드뷔시 이혼과 재혼을 거듭합니다. 이혼과 재혼. 여자란 게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 아주 복잡해서 이 사람 때문에 권총 자살을 하려고 했던 여자가 2명이나 있었어요. 10년 동안 동거를 한 여자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럼 당연히 권총을 들죠. 어쨌든 시도로 끝났고 이 사람이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 유명했던 조각가이자 로댕의 연인이었던 까미오 클로데르를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있을 때 드뷔시는 어린이의 세계라는 어린이들을 위한 곡을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린이를 위한 곡을 작곡하는 사람들은 어린이가 아니에요. 대부분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어린이를 위해서 작곡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아기자기한 음악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곡인 코끼리의 자장가. 눈은 춤춘다. 스노우 이즈 댄싱이라는 곡입니다. 골리워가 테이워크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제목으로 되어 있죠. 골리워.
골리웍이라는 거는 좀 이상하게 생긴 애기를 얘기해요. 꼬마인데 좀 애가 좀 얼굴 좀 까만잡잡하고 좀 이상하게 생기면 그 골리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아이가 상으로 케이크를 받고 아이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뒤뚱뒤뚱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K워크라고 하는 겁니다. 골리웍의 K워크. 이런 재밌는 곡들을 어린이, 자기 어린 딸 슈슈에게 헌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슈슈는 14살로 병으로 죽습니다. 1914년 세계 1차 대전. 드디어 프랑스에도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드뷔시는 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암 수술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 바이올린 소나타를 남깁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인상주의 음악을 창시했고 완성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동양적인 멜로디를 쓰게 됩니다. 이 곡은 드뷔시의 마지막 곡입니다. 그리고 56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